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박정호의 스팟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2030의 추석 민심. 저도 너무나 이제 궁금했었는데 오늘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봉건우, 오연지, 임지용 세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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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네? 이렇게 스튜디오가 꽉 차는 건 제가 처음 느껴봐요. 그러십니까?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활기가 달라요. 오랜만에 피부도 일단 달라 행복한 보이고. 기분이라 참 행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럼 세 분 한 분씩 정식으로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듣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봉건우 위원장.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명절 편히 보내고 계실 텐데 늘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봉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용 멘트가 준비된 방송인이네요.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준비된 방송인 취급을 해주셔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좀 프로 느낌이 났고 우리 오연지 대변인. 네,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대변인 오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임지웅 사무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또 자주 보고 싶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처장 임지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추석 때 나오는 트로트 가수 느낌이 좀. 그니까요. 그러니까요. 넉살이. 옷도 약간 그렇게 입고 오셔서 예. 정말. 노래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은 저 느낌이. 사자 보이즈인 줄 알았어요. 저승사자처럼 입고 오셔가지고. 그러네요. 그런 사자. 느낌 있네요. 사자 보이죠? 네. 가타나 딱 쓰고. 그럼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공연을. 좋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추석 민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임지웅 네. 사무처장. 추석 연휴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제가 본가가 원래는 강원도 춘천입니다. 네. 강원도 춘천인데 제가 연휴 때 좀 내려가지 못했어요. 네, 왜 그랬냐면 저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지난 6월달에 3기를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더혁신정치학교라고 하는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난번에 우리 혁신회의 상임대표하셨던 이광희 대표님하고 김문수 의원님 이렇게 핫스팟 출연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설명해 주셨었는데 예. 이제 1000명의 출마자들이 지역의 풀뿌리 혁신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좀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정당 정치 역사상에 한 번도 있어본 적 없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정교하게 학습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추석 기간에 또 국민 인터뷰도 해야 되니까 예. 또 그런 사후 관리도 해야 되고 맞네. 해서 좀 내려가지 못하고 그렇게 아, 있었습니다. 고생. 연휴 동안 쉬지도 진짜. 못하고. 네, 연휴 때 예. 거의 매일 밤새고 일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아, 김문수 의원 너무 일을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김문수 의원님보다는 이광희 의원이 아, 네. 연락 한번 드려야겠네요. 예. 이렇게 일하느라고 바빴고 우리 대변인은 어땠습니까? 저는 일단 제가 네. 여기서 유일하게 대학생인 것 같은데 시험이 저 대학원생입니다. 아, 대학원생이세요? 아, 그래도 대학원생과 대학생은 조금 시험의 무게가 달라서 그렇죠. 전 중간고사가 몇 주 안 남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시험 공부하면서 보냈던 것 같고 그래도 예. 하루 정도는 고향에 이왕 내려왔는데 너무 부모님과 안 놀면 부모님께서 좀 서운해하시겠다 싶어서 스파를 잠깐 갔다가 스파? 근데 그날도 다시 또 공부하고 계속 공부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학구파. 네. 공부 열심히 하는. 진짜 열심히 고향이 했습니다. 어디예요? 전 제주도 제주도까지 제주도? 가서 공부만 했어요. 정말. 제주도 네. 뭐 볼 것도 많고 그런데. 그쵸. 예. 다 못 즐기고 왔습니다. 아이고. 너무 아쉬워. 공부하느라고 바빴던 네. 우리 오연지 대변인. 봉건우 위원장은 어떻게 추석 연휴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뭐 아무래도 최근에 지방선거 기획단이라는 데 들어가게 돼서 아. 이제 그 이번에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당의 공천제도를 만드는 분과에 좀 들어가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공정한 공천제도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후보를 배출할 수 있을 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고민하느라 많은 분들을 만나서 좀 고견도 들었고 예. 그 저는 최근에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추석 때 저희 아버지의 결단으로 이제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
선언을 하셔서 이제 최근에 많이 트렌드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전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당일 날은 또 좀 그냥 쉬면서 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고향은 서울인데요. 아버지 서울인데. 고향이 충북 청주여가지고 청주를 항상 내려갔죠. 항상 네, 내려갔었는데. 네, 네. 설에는 지낼 것 같고 예. 추석에만 이제 이번엔 가족들끼리 좀 더 시간을 보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셔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이 세 분께서 정말 다양한 뭐 한 분은 일하느라고 한 분은 또 공부하느라고 또 아버님의 결단으로 안 내려가고 또 휴식을 취했던 우리 위원장까지 함께 해보게 됐는데 예, 추석 민심 우리가 이제 사실 추석 밥상에 어떤 얘기가 올라왔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정치권에서 많이 하고 그런데 2030 얘기는 잘 들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한번 모셔가지고 2030 추석 연휴 때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듣고 그랬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특별한 순서를 좀 마련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올라온 네. 우리 수석 대변인님은 내려가셨으니까 네네네. 그 지역 얘기를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분위기가 좀 어때요? 사실 뭐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네.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건국전쟁 2를 네. 봐가지고 또 난리가 좀 났었고 맞죠. 제주도에서 네네네.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아무래도 고향이 제주도고 또 대부분이 또 4.3 유족이시고 또 저도 4.3 유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추석 당일 날에 이제 건국전쟁 2 개봉을 맞아서 제주도 곳곳에 이제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게 또 정당 현수막으로 그 설치가 된 거여서 제거도 불가능한데 일단 애초에 그 현수막만 봐도 엄청나게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들려왔던 소식이 제1야당의 대표식이나 되는 사람이 이 영화를 옹호하고 분명히 산 단체들에서 유족들의 상처에 속을 부리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관람을 강행하고 계속 옹호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분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저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전반의 조금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주진우 의원까지 뭐 네, 어제 봤다고 맞습니다. 인증사실 올리던데 건국전쟁 2. 그러니까 역사를 뭔가 다양한 시각으로 본다.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데 이게 4.3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우리 네. 국민들이 다 공감해서 네. 정리가 된 그 역사적 사실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그 미명 아래 이렇게 파헤치고 네.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4.3 유족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낼 수 있는지 정말 국민과 또 특히 제주도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진짜 통탄스럽습니다. 네. 네. 우리 임지웅 사무처장은 안 네. 내려와서 고향에 네. 고향 얘기를 들으려고 모셨는데 사실은 고향 안 내려갔는데 그래도 네. 고향 친구들 소통하고 이러면 어때요? 추석 민심이. 뭐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김진태 도지사뿐만 아니라 이제 강릉 쪽에 권성동, 이거 너무 이제 가뭄이 네. 심해가지고 걱정을 했었어요. 예, 가뭄도 심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권성동 구속과 관련되면서 권성동이 이제 페이스북 SNS라든가 이런 데다가 자기는 이제 멀리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들을 올리고 현수막도 걸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좀 분노하죠. 분노하고 그리고 이제 또 국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좀 부끄러워해요. 이 자예신들이 어쨌든 간에 강원도라고 하는 데가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어쨌든 자존심과도 같은 곳이거든요. 네. 굉장히 좀 소도시고 점조직처럼 운영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다 끈끈이 엮여 있는 곳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심하거든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네, 제가 대선 때도 이제 강릉에 한 3박 4일 좀 내려가 있었는데요. 강릉에 내려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민주당 분들이 이제 지역 행사에 가잖아요. 네. 아무도 환영을 안 해요. 아, 아는 척도 안 합니다. 강릉에. 네, 강릉에 내려가면요.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고 국힘 오면 우리 도의원 왔다. 우리 뭐 사모님 왔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데인데 지금 추석 연휴에 강릉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환영이 아 그래요? 또 있다. 환영이 여론들이. 달라졌다. 네, 왜 달라졌다. 왜 그러냐면 이전까지 숨죽이고 살았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전까지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권성동이
이제 구속이 되고 그리고 다시 민주당 조직이 전열이 재정비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 민주당 지지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 선거, 지방선거 때는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예측까지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출마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 임지영 선언하시는 혹시 건가요? 강원도 출마를 내년에 강원도 선거에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릉 말씀하셨지만 권성동 의원이 이제 오랫동안 거기서 정치를 하면서 예, 맞습니다. 가물다 보니까 사람들이 권성동 의원이 이제 구속이 되면 네, 비가 내리고 가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정말 거짓말처럼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약속이나 한 것처럼 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그 여러 그런 기운을 느낌이 맡고 있었어요. 있었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기가 뚫려서 이제 비가 예. 내린 게 아닐까. 그래서 겹경사라고 합니다. 겹경사죠. 겹경사. 네. 권성동 의원. 적확한 네, 표현이네요. 예, 그렇죠. 비까지 내리니 겹경사다. 그렇게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봉건호 위원장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안 내려가서 또 청주에 저는 어차피 고향이 서울이기 때문에 이제 민심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났으니까. 다음 추석 때는 한번 내려갔다 오세요. 청주에 한번 내려갔다 그리고 안 내려온 게 아니고요. 저는 네. 원래 저희가 벌초를 하지 않습니까? 예. 벌초 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지내고 아. 벌초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내고 나서 이제 추석 당일만 좀 쉬는 걸로 아, 이제 쉬는 진행을 걸 한 했다. 거라 사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을 최근에 만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요. 네네네. 추석 밥상에 또 친지분들 모여가지고 네네네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재명 정부 내지는 민주당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변화한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치적인 어떤 이해득실을 따지거나 정치적인 의사 표현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넘어서 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이따가도 얘기할 코스피 3,500이라든가 이런 그런 얘기 나올 수 피부에 체감할 수밖에 없는 변화들 네. 내지는 피부에 체감할 수밖에 없는 사실 얼마 전까지는 뭐 윤석열 내란숙의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TV만 보면 기분 좋지 않았다면 네. 지금은 계속해서 나날이 국격이 올라가는 것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변화가 또 데이터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변화들이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명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 아래 추석이었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 그때도 뭐 반국가 세력으로 그야말로 국민들 갈라치기 하던 대통령 모습을 보다가 이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예. 그 정권 4개월 지나서 코스피 말씀도 하셨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바뀌는 모습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국격도 그렇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재명 대통령 잘하네 이런 그럼요. 중도에 있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사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예. 막 집회에 나가거나 그러시진 않는데 이제 어. 성향이 이제 실향민이시고 성향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이고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강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점차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더니 제가 이번에 모 이제 의원님의 시계를 선물을 해드렸거든요. 누가 선물을 해줘서 의원식 의장님, 의원식 의장님의 시계를 예전에 행사 때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서 뒀다가 저희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드렸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엔 그거 차고 주무시더라고요. 오. 요새는 그거 차고 주무십니다. 네. 아유. 국회의장의 예, 얼마나 예. 더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근데 민주당이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예. 변화한 민심을 좀 실감도 할 수 있었고 예. 설마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럴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예, 좀 그런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지 그렇네. 않았을까. 네네네. 아마 이거 느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 강릉도 비슷한 맥락일 거예요. 강릉도 그러니까요. 비슷한 네. 맥락이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계 하나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문제였다. 네.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였다. 또 맞습니다. 국회가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 뭐 할아버지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할아버지 말씀 좀 아, 다들 SNS에 너도나도- 자주 등장하십니다. 아, 너도 나도 한 명씩. 지용 씨 예. 할아버지는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출연료 드려야 되는 거. 그니까요. 사진도 있어요. 아. 예, 이제 몇 년 전까지는 이 김진태의 얘기를 저희 가족은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진태가 뭐 했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김진태가 우리 강원도에 해준 게 얼만데라는 얘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선도지사 아니에요? 뭐 해준 거 얼마나 했지? 춘천에서 국회의원도 했었어요. 그런가요? 춘천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하니까 네. 춘천에서 고속도로 깐 게 누구냐? 김진태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주변에 어르신들 또 계시지 않겠습니까? 바둑 두시는 어르신들, 바둑 두시는 어르신들한테 이제
민주당 이재명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오.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듣기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바둑판을 엎으신다고. 밥상 안 엎으시는 게 어디입니까? 강력한 지지를 이렇게 바둑판을 엎으신다고. 오. 그래서 우리 손주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든든하시다. 그러면 또 이제 하실 말씀이 없으시게 되는 그렇게 되는 사나이시네요. 그 바둑판 네. 엎으시는 건 너무 사나이신 거 아, 아니에요? 뜨겁다. 네. 전형적인 와. 테토남. 아직 뜨거우시네요. 그러니까요. 테토남이시죠. 테토남이시죠. 네. 아, 강릉 테토남. 네. 아 춘천이구나. 응원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춘태남. 춘태남. 할아버님께서 정말 응원합니다 진짜. 별걸 다 줄이네요. 네. 별다줄이죠. 네. 응원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할아버님 응원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추석 연휴 때 또 회자가 된 게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은 냉장고를 부탁해 이 프로였는데 네. 저도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너무 네. 재밌다. 그러니까 이걸 뭐 다른 걸 떠나서 재밌게 봤습니다. 네. 재밌게 딱 예능으로 딱 봤는데 우리 대변님은 어땠어요? 아, 전 너무 재밌었고 예. 특히 저희 2030이 보기에도 재밌어요. 그렇죠. 왜냐면 MZ 세대에서 반응이 네. 특히나 좋았던 게 저희가 그 이번에 김풍 작가님이 만드신 이재명 피자가 아, 예, 예. 승리를 했잖아요 대결에서. 맞아요. 근데 이 이재명 피자라는 네이밍이 정말 웃겼던 게 원래 그 이재모 피자라고 맞아요. 부산에 부산에서. 정말 유명한 피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유명하신 이제 먹방 유튜버분께서 이재명 피자라고 잘못 말했던 게 2030 세대 내에서 엄청나게 밈으로 확산이 있었는데 그래요? 저 몰랐네요. 그걸 활용해서 이제 김풍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센스 비주얼도 있게. 정말 뭐랄까 네. 충격적으로 좋았고 또 결국에 이제 대통령님의 반응도 상당히 화제가 돼서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방영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쇼츠 이- 진짜 재밌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입절분 네. 행님인가요? 네, 맞아요. 그분이 이제 네. 이재모 피자가 그렇게 맛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다가 아, 이재명 제- 피자. 이재명 피자가 그렇게 맛있어요. 좀 이게 정치적인 대립이 격화됐을 시기였어요. 맞아요. 이재명 피자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했는데 한 2초 정도 씹더니 숟가락을 턱 내면서 이재모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쇼츠가 제인처럼 엄청나게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게 확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음식 이름을 네. 이재명 네. 피자로 짓고 완전 2030 저격 밈이었어요. 그렇구나. 아 제가 2030이 아니다 보니까 몰랐어요. 그런 밈이 있는지 반성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봐야 네. 되는데 쇼츠를 좀 많이 봐야 네. 되는데 아마 2030들은 다들 많이 웃었을 겁니다. 맞아요. 이재명 그래요. 피자 진짜. 보고. 네. 그 부분에 네.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걸 이 냉보를 보면서 K푸드를 알리고 아마 이게 OTT를 통해서 많이 또 확산이 될 거니까 김밥에 냉동 김밥에조차 열광하는 세계인들이 딱 보면서 이 시래기와 고사리 이걸로 이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연근 튀김을 올린 누룽지 도우에다가 네. 이건 뭐 와 진짜 특별하고 새롭다 신선하다 이런 생각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K 컬처, K 푸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네. 계속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위원장님은 어떻게 이런 국민의힘의 반응, 비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이제 얼척이 없었던 건 네. 그냥 일단은 서론부터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처럼 술 먹고 출근 안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뭐 이 얘기가 머릿속에 맴도니까 다른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어처구니 없었던 게 이미 방송사와 예전부터 잡았던 일정일 거고 뭐 이게 사실 뭐 그래서도 안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과의 약속이라던가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방송사와 일정이라고 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 일정을 맘대로 바꾸거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기본적인 예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국민들과 처음으로 좀 더 편한 자리에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네. 예능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음.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다양한 어떤 목적들이 담긴 거였잖아요. 심지어 K푸드 홍보라던가 편한 소통이라던가 일하는 자리였죠. 그렇죠. 일하는 일하는 자리였는데 네. 근데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이제 화재 대응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비난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미 타임라인까지 다 공개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다가 녹화만 잠깐 빠졌다가 다시 그에 대한 대응을 했다라는 내용들까지 한 번에 다 이제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대통령이 자리를 지켰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가이자 그럼 너넨 어떻게 했는데? 억가. 라고 좀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박근혜 뭐 7시간 뭐 그거를 이제 빗대 가지고 뭐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이게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냉부에 대해서 이게 국민의힘 이슈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생님? 뭐 그분들도 업보가 되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 대통령이 유퀴즈
온더블럭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당시에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CJ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부겸 총리 같은 분들이 좀 출연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CJ 측에서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이제 그 유재석이라든가 조세호 MC가 이제 되게 불편해하니까 네. 아, 뭐 영광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열심히 하시네요. 열심히 하시네요. 사자분처럼 입고 오셔가지고. 정말. 네, 그렇게 이제 숨길 수 없는 오만함을 드러냈었던 그런 과정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이게 7시간 뭐 박근혜 7시간 논란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었고 박근혜 7시간도 그것도 뭉개는 거에 앞장섰었고 그리고 그 윤석열 때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도 찍소리도 못했었던 국민의힘이 네.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슈를 키운다고 하는 거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판이냐, 비판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피자 자체가 회자가 네. 됐던 그 피자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화면에서 보니까 네. 젊은층 네. MZ 세대들은 또 좋아할 것 같기도 네. 하고 재밌다는 생각할 것 네.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청률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1%대로 나오는데 7% 넘었던 거. 8% 네, 8.5%. 넘었어요. 네. 맞아요. 최고치. 그만큼 화제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방송이라는 거죠. 아하. 그런데 그걸 갖고서 뭐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미 재밌게 잘 봤는데 뭐 이런 거 갖고서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냉부의 출연 가지고 또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박수현 대변인 모셔서 추석 민심과 함께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 또 앞으로 개혁 과정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석 민심을 얘기하다가 뭐 냉부의 얘기까지 좀 더 해봤는데 지금 보면은 주변 뭐 친구들 중에도 우리 대변인도 네. 내려가서 공부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네. 뭔가 좀 추석 연휴를 즐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또래 사실 친구들은? 그렇죠. 대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 일단 네. 뭐 시험 공부도 있을 거고 또 특히 제가 지금 나이가 올해로 한국 나이로 23살인데 대학교 4학년 정도의 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취업 준비에 네. 엄청 힘쓰고 있느라 사실 자소서도 수시로 고쳐야 하고 또 준비하는 자격증 시험도 많고 또 기업별로 또 봐야 되는 시험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추석 연휴를 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 세대 시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봤지만은 내려가지 않고 취업 준비나 뭐 알바하시는 우리 학생들 시험 공부 아까 언급하셨고 네. 또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도 안 간다는 분들 맞죠. 계시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네.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우리 사무처장님도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었는데 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네. 참 힘들다 청년 세대가 그쵸.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네. 그 뭐 근데 저는 그런 뭐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서 받는 스트레스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집으로 다 예. 내려가서 그 저는 좀 그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가장 네. 큰 이유가 뭐 취업했느냐, 너 취업했느냐, 결혼 언제 하느냐 이런 잔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 갖고서 한 가정 간에 서열화가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이를테면 야 사촌 동생 누구는 7급 공무원 합격했다는데 넌 뭐 하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뭐 우리 누나나 형은 어디에 합격했다는데 이제 그 결혼한다는데 이런 비교와 서열화에 좀 질린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사회에서 경쟁하고 그러느라 너무 힘든 상황들인 거잖아요. 네. 너무 힘든데 자기가 그래도 믿을 구석 그리고 자기가 좀 안정감을 얻을 만한 집에서조차도 그런 경쟁과 서열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집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내가 나의 개인적인 선택을 하고 나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게 네.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여행도 가고 아니면 뭐 어디 호캉스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영화도 보고 그런 선택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뭐 추석이 지나긴 했지만 내년 추석에는 네. 좀 다들 이제 좀 내려오면 우리 또 아버지들이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따뜻한. 예 그냥 하는 일들이 있으면 네. 그냥 다
믿고 야, 너는 잘 할 거다 그냥 그런 식으로만 위로 한마디만 해주면 맞아요. 앞으로 다들 좀 많이 내려가고 집에 또 가고 싶어하고 맞아요.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지 예.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약간은 눈물이 좀 그러니까, 고이면서 혹시 본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경험담이신지. 제가 대학을 삼수를 했었거든요. 저도요. 네, 대학에 삼수를 했었다 보니까 갈 때마다 이제 아. 그때 되면 대학도 이제 진짜 맞습니다. 그 뭐죠? 딱 수시 가을. 지원 예. 시즌 진짜. 그리고 수능 얼마 안 남았을 때 맞아요. 그럼 이제 내려가면서부터 너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내려왔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시청자분들이 유념하시고 내년 설에는 좀 잔소리를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소리 메뉴판까지 네. 등장해서 SNS에 막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떴네요. 걱정은 아. 유료, 잔소리할 거면 돈을 내세요. 그렇죠. 이것도 뭐 한 소리 듣고 이렇게 네. 돈을 받으면은 네. 용돈 받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즐기죠.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보니까 제일 금액이 높은 잔소리 네. 메뉴판 금액이 아, 애기는 언제 언제 나올 나올 거니? 거니? 이게 50만 원.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는. 저 뭐 엄청나게. 그렇네요. 네. 이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봉은 얼마나 되니? 아기는 언제 나올 거니가 가장 제가 봤을 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뭐 결혼 언제 하니 돈은 얼마나 모아뒀니 뭐 이런 것들은 아우 옛날이랑 시대가 달라요가 되는데 맞아요. 애는 언제 나올 거니는 할머님과 이제 고모들이 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명분이 아직 너무 크게 남아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물론 해주려는 좋은 말씀이셨겠지만 네. 그런 부분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낳으면 돈이 모인다. 맞아. 뭐 애는 복을 타고 나오는 거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 가끔 듣는데 뭐 그분들은 좋은 말씀이었겠지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너무 사실이죠. 부담스럽죠. 진짜. 말해요. 알아서 다 클 거다. 낳기만 해라. 진짜. 뭐 이런 얘기. 그죠, 알아서 다 큰다. 저도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예. 봐도 저도 알아서 큰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이거 퇴근하고 또 다른 또 그럼요. 일이 네. 일터로 출근하는 셈이기 때문에 네. 육아 같은 경우는 네, 진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 잔소리 메뉴판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건 좀 삼가해 주세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석 때 여행 가는 분들, 뭐 혼추족 이런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요. 우리 어른분들, 5060 어르신분들 또 어머니 아버님들 네. 잔소리는 줄이고 공감하는 식으로 음.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네. 공부 잘 되고 있니 이렇게 네. 하면서 좀 뭔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했으면 네.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대화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캐대언 얘기해도 되고 맞아요, 그쵸. 맞아요. 같이 그 뭐 소다팝 노래 같이 한번 불러봐도 되고 소다보는 춤도 한번 같이 사자보이즈 춰보고. 계시거든요. 사자보이즈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저승사자처럼 오늘 네.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안 봤습니다. 그걸 안 보셨어요? 캐대언 안 봤어요. 아, 이거 트렌디하지 참 않으시네요. 트렌디하지 아, 못하시네요. 이게 진짜 어떻게 이광희 의원님께 연락 좀 해주시죠. 더민주 혁신회가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고 네, 지금 얼마나 일을 캐대언까지 많이 못 시키면 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보다 보면 금방 보는 게 저도 캐대언 맨 처음에 그 스토리라인을 듣고 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보기 시작을 했는데 재밌죠? 볼 때도 중간까지는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 보고 나니까는 어느샌가 네. 빠져 그 있던. 캐대언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 출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 네, 없이 못 삽니다. 스며들었네요. 네. 스며들었네요. 네. 이제 미국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이 네. 인터넷 맞아요. 거 보니까 맞아요. 이게 뭐 일석이조라는 거예요. 네. K-팝도 들으면서 네. 그다음에 이 저승사자 나오고 네. 이 호러물처럼 귀신 나오는 얘기도 보고 일석이조다. 너무 그러니까. 좋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미국에 계신 학부모들이 네. 이제 미국에 있는 뭐 힙합이나 이런 노래들이 비교적 좀 더 뭐 외설적이거나 비속어가 공격적이거나 많고. 뭐 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캐대언에서 나오는 그 노래들 자체가 굉장히 한국식 정서가 담겨서 희망적이고 희망적이고. 네, 뭔가 웅장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체도 너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놀리면서도 그런 비속어가 담기거나 하는 것들 좀 멀리하면서 더 좋은 희망을 심어주는 맞아요, 노래를 들릴 맞아요.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들한테 예.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맞아요.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보면은 귀여운 이제 호랑이 덮치도 그쵸. 나오고 네, 그쵸. 맞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른도 즐길 수 있는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문제는 뭐 팝송이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가끔씩 한국말 나옵니다. 가끔씩 아, 거기 거기만 뭔가- 들려요. 아, 오케이. 네. 어렵더라고요. 저도 한번 네. 팝송을 불러보려 하는데 키도 막 높고 그래가지고 어렵긴 하던데 어쨌든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캐대언이나 이런 거 우리
2030 MZ들이 좋아할 네. 만한 그런 대화주제를 얘기하면서 공감대 같이, 쌓고 예, 네. 녹아들 수 있는 게 좋을 네. 것 같다. 이런 팁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맞이하는 첫 명절 아니겠습니까? 추석. 네. 이재명 대통령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까 조금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고향에서 들려오는 얘기. 이제 뭐 고향에서 들려오는 얘기들도 많고 네. 여기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을 언급하면 참 많겠죠. 이제 뭐 코스피라든가 뭐 증권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세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들도 있겠는데 그런 것보다도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 주권의 회복이다. 그리고 저는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국민 주권 회복 넘어서 거버넌스 개혁 그 통해서 사회적 규칙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이면서 또 동시에 이재명 정부 5년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정부 발표를 통해서 합의체 거버넌스를 통한 뭐 통합과 소통 제도화하겠다. 그리고 부처 간 협업,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권력이 비대해진 권력 기관들에 대한 권력 축소 내지는 해체 내지는 개혁 이런 것들을 또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적으로 정부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또 조직 이제 투명성이라든가 책임성 같은 것들도 확보를 하고 정책의 지속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들이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잘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한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원래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했어야 됐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부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내란석이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네. 그걸 통해서 또다시 사유화하고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첫 단추로서 권력기관 개혁과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규칙, 개혁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뭐 시끄럽게 해야 된다느니 뭐 조용히 해야 된다느니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조용한 개혁을 통해서 네. 확실하게 개혁이 완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다만 이런 얘기들이 갑론을박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판단들 그리고 그 방향성을 신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네.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만약에 계속 지금처럼 뭐 갑론을박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감정 싸움까지 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원내대표 사퇴해라, 당대표 사퇴해라, 뭐 정무수석 사퇴해라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잘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 앞으로 1년 내는 동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지나고는 동력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예. 좀 복합적으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출마의 변을 약간 그러니까요. 듣는 그냥 느낌이 자꾸, 드는데 이걸 네. 제가 해결해 내겠습니다. 네. 당대표 선거 출마의 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내년 8월이거든요. 준비 벌써 하고 있는 그런 느낌 들고 네. 우리 대변인님 어떻게? 저는 아무래도 저와 제 친구들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친구들, 없어서 맞아요. 제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대학생분들. 일자리 문제였는데요. 일자리 문제. 사실 코스피가 회복세를 타고 있고 또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거친 끝에 올해 대기업 신규 채용이 정말 상당수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차피 서류를 넣어봤자 되지 않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네. 넣어라도 보자. 근데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좌절했던 제 친구들이 올해 이렇게 회복 흐름을 탄 채용 시장을 보면서 많이들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점이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인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사실 이번에 근로감독관 확충도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에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것에 더해서 공공일자리가 몇백 개가 이제 창출이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또 청년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아마 가장 청년 세대가 환호할 만한 성과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네. 그죠. 코스피 얘기를 하더라도 코스피 그걸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취직을 해야 네. 일자리를 얻어야 할 수 있으니까 이 대학생 특히 MZ들 생각에서는 취직부터 하자. 네. 일자리 네. 문제 딱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전임 정부와 다르니까. 네, 확연히. 그리고 기업들도 화답을 해가지고 일자리 늘리겠다고 하고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네, 된다.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우리 홍건우 위원장님은? 저도 이제 좀 명절에 고향 친구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저희 세대 또래들의 고민을 좀 담자면 이제 저는 내년 이제 한 달 반 가량이 지나면 30살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좀 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결혼할 사람도 생기고 음. 결혼할 사람이 생기지만 대학을 졸업 못한 사람도 있고 약간 뭐 이런 굉장히 양극화된 시기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이번에 대통령께서 청년 월세 지원을 좀 더 그 지원 범위를 확충하겠다, 좀 더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어쨌든 현금성 지원이 범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감론을박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의 반드시 필수적인 게 의식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가는 이제 이것을 반드시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초 생활 수준 이상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결해야 될 책무가 있고 이것 자체가 저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하면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의화식 같은 경우에는 이 네. 현금성 지원 확대에 대한 감론을박이 있는 이유가 의화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반드시 필수제로 생활이 영위가 가능한 수준에서 소비가 가능하게끔 하는 걸 목적으로 했으나 이걸 사치제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주만큼은 이게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상한 그리고 뭐 보증금 상한 이런 것들을 다 걸어서 계약서 확인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선에서 우리가 월세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데이터베이스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월세 지원의 범위를 좀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마침 그 청년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해당 내용도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더 생활 밀착형 공약들, 정책들 이 시행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걸 명확히 파악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서 좀 뿌듯했고 이것들이 아마 이번 2030 세대도 반드시 호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춰서 이재명 정부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정책을 잘 세워서 2030들을 위한 정책을 잘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번에 한 조사 결과 시사인에서 2025 신뢰도 조사를 한 걸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정치인 가운데 가장 높은 신뢰도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표를 보니까 세대로 좀 많이 나뉘고 있어요. 세대로 많이 나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030 남성 응답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준 신뢰도 점수가 전체 성별 또 연령별 통틀어 최하위라고 지금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60대, 70대 이상 응답자보다 불신이 더 큰 게 20, 30대 남성 응답자다. 글쎄요, 2030이 뭐 좀 남성들 특히 많이 이제 보수화가 됐다. 또 일부는 뭐 극우 쪽으로 간 게 아니냐 이런 지적, 이런 분석 기사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사 결과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성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좀 이거 뭐 보수세라고도 이야기도 할 수 있겠는데 네. 저는 좀 뭐 비판적 시각이 어느 정권에 들어서든 좀 강한 세대다. 2030 세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은 흠결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좀 극대화시켜서 보는 그런 경향들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를 보고서 20대가 또 다시 20대 남성들이 또 다시 보수화돼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구나 이런 차원의 접근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네. 다만 어쨌든 뭐 미디어라든가 이런 곳에서 특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여론을 이제 흔드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편으로 그런 것들도 있어요. 한 예시로 한 유튜버가 했었던 일인데 특정 커뮤니티에 20대들이 많이 들어가는 커뮤니티에 인기글 10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동일한 IP로 올라온 글들을 삭제하겠습니다라고 관리자가 얘기를 하니까 네. 10개 중에 7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 가지 사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이 여론 이것들이 우리가 뭐 이를테면 10,000명이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진 여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실제로는 10,000명이 아니라 100명이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과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그것들이 과대하게 확산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우리가 좀 더 고민들 단순히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글을 쓴다 민주진영에 대한 뭐 옹호글을 쓴다 이런 차원의 개념을 넘어서서 지금 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여론들이 어떻게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인가에 네. 대한 좀 고민들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우리가 뭐 걱정을 하고 많이 네. 지금 계속해서 기사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있지만 네, 그렇게 심각하게 또 네, 보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정정긍긍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그 연장선으로 해서 예. 그런 커뮤니티들에서 올라온 글들이 있으면 그거를 기자들이 글을 퍼가서 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 기사로 또 확산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특정 세대의 내 집단에서만 이 확산이 됐었던 여론들이 전 세대로 확산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들도 또 분명히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좀 복합적인 문제들을 좀 면밀하게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논의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고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지금 뭐 이 20대 남성들에 대한 뭐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단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해석이 돼야만. 근데 아직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보수화가 됐다느니 어떻게 됐다느니 하는 그런 얘기들은 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기상조다. 우리 오현지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뭐 흐름들, 그러니까 보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네. 조사 결과 나오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대통령님에 대한 그 신뢰도 점수가 2030 표심에서 좀 낮게 나온 것은 이제 대통령님께서 아무래도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악의적인 프레임에 노출되어 왔고 그것이 특히나 2030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SNS에서 밈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그게 2030 세대의 전체적인 인식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30 남성이 특히나 더 이제 대통령님께 박한 점수를 주는 까닭은 사실 대통령님께 큰 귀책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이전 민주당 정부, 이전 민주당이 그 국민에게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성 친화적인 정책, 여성 친화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을 보고 조금 불만이 그동안 충족해왔던 것을 표출한 결과라고 보이고요. 저는 그리고 저도 이제 임지웅 사무처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이 사실 2030 세대 그리고 특히 2030 세대 남성이 극우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전 사실 그 극우 세력이 과연 그렇게까지 지대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사실 최근에 카이스트에서도 극우 동아리가 인준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다가 가입자가 그 동아리를 만든 본인을 제외하고 0명이어서 인준을 실패했거든요. 그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였는데 그것을 보면은 사실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이밍을 하듯이 2030 세대가 극우화 됐느냐 그것이 과연 실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물음표가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좀 더 보수화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제 김용태 신부님하고 인터뷰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예, 밀밭에 보면은 뭐 잡초도 있고 밀과 네. 이제 가라지가 있는데 봤을 때 그걸 딱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그걸 뽑아내고 이러면 밀도 같이 뽑힐 수 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밀을 많이 심어서 밀을 빽빽하게 해서 밀밭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러면은 가라지가 설 땅도 없을 것이고 네. 오히려 밀도 많이 잘 자라서 나중에 수확할 때 그때 가라지를 빼내도 될 것이고 네, 뽑아도 네, 될 네.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던데 이걸 가라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뭐 극우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 주눅 들거나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뭐 여성 친화적인 정책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남성 친화적인 정책은 뭐냐? 남성들이 소외감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좀 들여다보고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메시지적으로 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면서 가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종윤님이 공감합니다. 리박스쿨 같은 세력들이 민주당 정치인과 진보의 모든 것을 악마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이런 의견과 함께 슈퍼챗도 주셨는데
그래요.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도 많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생각도 해보고 질문도 받아봤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는 조금 두 분이랑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심각하다. 당 차원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의 말씀하신 부분의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 게 지금의 60, 70대와 20, 30대의 정치 성향이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한 것 같이 잡히면서도 상당 부분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60, 70대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생각이 굳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NS나 미디어에 대한 노출에 가장 취약 내지는 가장 강하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짜 뉴스 같은 것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리박스쿨 같은 거에서도 드러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편향된 종편 언론사 네.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젖어드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더 극우화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지난번에 당 확대간부회의의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민주당이 겪고 있는 위기일지도 모르는 그 위기에 반드시 우리가 용기 있게 직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의 소위 말하는 4050 세대는 압도적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올바른 정치적인 신념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고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저희가 4050 세대가 될 때에 우리 세대는 민주당의 가장 큰 비토를 놓는 세력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민주당의 당장 다음 대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100년 전 다음 민주당을 바라보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20년, 30년, 100년 뒤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피부에 닿는 어떤 정책 그리고 이 가짜 뉴스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 사이버 내란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엄정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멀리 바라봐야 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이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분명 이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고 뭐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 성평등 가족부가 남성 차별 사례 찾는다, 역차별 본격 대응한다 이런 지금 얘기도 좀 나오고 있네요. 이번 달부터 남성 청년들과 원민경 장관이 소통을 한다라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지시를 특별히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평등 가족부가 남성 차별 사례를 찾아서 이것도 해결하는 그런 일을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네.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정책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리박스쿨 얘기했지만 리박스쿨 대표가 뭐 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한덕수도 그렇고 리박스쿨 대표도 손효수 대표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얘기를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2030 얘기를 했는데 요즘 또 핫한 얘기가 바로 영포티 아니겠습니까? 영포티. 아하. 영포티. 그쵸. 영포티 어느 순간 많이 또 회자가 되고 AI로 만든 이미지도 나오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이 최근 청년 세대 유행을 뒤쫓는 40대를 비꼬아서 영포티라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영포티 논쟁까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짤을 한번 띄워드렸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지금 돌아다닌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처장님. 네, 이 코리아 영포티라고 하는 개념의 시작이 코리아 원래는 영포티. 2015년에 시작된 단어예요. 예. 2015년에 문화일보에서 처음으로 나왔었던 단어인데 예. 지금의 40대가 이전의 40대하고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80년대 40대하고 지금의 40대하고는. 왜냐하면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40대들이 또 외모도 가꾸고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젊어 보이게 된 건데 그리고 여가 시간도 늘어나고 이제 뭐 소비 여력도 커지면서 이제 기업들이 소비재 기업들이 네. 40대 특히 40대 남성의 소비 트렌드를 좀 주목하게 된 거죠. 거기서 만들어진 게 영포티라는 단어입니다. 시작은 마케팅 용어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24년 총선 때부터인데요. 그동안 커뮤니티 내에서 586 세대에 대한 비난
조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586 세대는 꿀만 빨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40대로 옮겨와서 영포티라는 단어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4050 세대를 조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작점이 된 뉴스 기사가 2024년 3월 24일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가 프레이밍을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마케팅 용어였던 영포티가 정치적 용어로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25년 그렇게 총선 때가 됐는데 총선 때 결국에는 보수 진영이 대패를 하게 됐죠. 2030 세대와 2030 여성 세대와 4050 세대가 더 강하게 연대를 하게 되면서 총선이 보수 진영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25년 9월 18일 파이낸셜 뉴스라는 언론사에서 이 제목의 기사를 올립니다. 아이폰 17에 무슨 일이 영포티 아재폰에 추가된 타이틀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뉴스 제목에 뜨게 됩니다. 영포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값을 못하고 아직도 자신이 젊고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더하기 네. 이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하는 마케팅적 조롱 더하기 정치적 조롱이 결합된 문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대중들에게 40대 특히 40대 남성을 조롱하는 용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40대로서 네. 아이고. 글쎄요, 이 논란 자체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게 어떤 또 세대 갈라치기 전략으로 좀 쓰이는 게 아닌가. 예,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2030, 네. 2030과 뭐 60대, 70대를 묶어버리고 그다음에 네. 40, 50대를 또 고립시키는 전략 차원에서 영포티, 그러니까 40대를 희화화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깔아 뭉개는 그런 쪽으로 가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코리아 영포티 스타터 팩이라고 하는 이 짤에 다른 것들도 뭐 중요합니다. 뭐 클리앙 본다, 뭐 나름 깨어 있는 사람, 뭐 이런 내용들도 중요한데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깨어 있는 수인남, 여성인권 남패미, 그리고 이제 노제팬이지만 못 참지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인 건데. 네. 굉장히 이 대한민국의 40대 남성들은 촌스럽고 그리고 여성 인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자를 이런 표현들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방송용 네. 용어만 쓰셔야 됩니다. 네.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여성들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뭐죠? 수인남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제가 이제 머릿속에 자꾸 이제 그런 단어들만 떠올리는데 밝힌다. 여성을 밝힌다. 네, 뭐 이런 뭐 식의. 이런 표현. 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만드느냐? 2030 여성 세대와 4050 세대가 완전히 결합을 한 상태란 말이죠. 윤석열의 내란을 지나면서 더욱 끈끈하게 이체 혁명, 그쵸. 응원봉 혁명. 2030 여성 세대가 4050 세대 특히 그 세대 남성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연대를 해체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프레이밍의 작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갈라치기로. 보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난번 내란과 대선을 거치면서 2030 여성들 뭐 덕후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했었던 2030 여성들이 그런 글들을 올렸어요. 4050 세대에 오래오래 살아서 민주당 투표해줘라. 이런 식으로 맞아요. 글을 올린 것들도 네.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강한 연대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포티라는 단어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2030 민주진영 내에 특히 2030 여성 세대와 4050 세대를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외적으로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2030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세대와 그리고 4050 주로 이제 딴지나 클리앙을 소비하고 계시는 그런 주류 지지층 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지난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많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영포티라고 하는 어쨌든 감정 싸움의 트리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완전히 연대체들을 끊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포티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네. 이 젠더 갈등은
이제 트렌드가 끝난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세대 갈등, 특히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갈라치는 지금 이 트렌드를 좀 우리가 주목하고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오 대변인 네. 이 영포티 논란 이거 좀 지켜보고 있을 텐데 네. 20대도 여성으로서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도 사무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2030 여성과 4050의 그 강력한 그 연대체를 해체하려는 그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준석이 그 윤석열이 출마했던 그때 당시에 대선에서 주창했던 그 세대포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영포티라는 밈적인 놀이에 저희가 동조를 할 게 아니라 네. 명확하게 좀 차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렇게 돈업은 특정 세대에 대한 조롱 같은 것들은 좀 중단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봉건호 위원장. 일단 저는 뭐 하신 말씀 중에 이 뭐 프레이밍을 통해서 이제 세대 간의 결합을 해체하려고 한다라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되게 흥미로웠고 근데 저는 이게 세대 갈등적인 요소가 굉장히 만연해지고 있다는 거에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면서도 좀 어쩔 수 없는 지점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가 절대 아니라 이제 2030 세대와 40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이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직장이라던가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사수와 부사수 같은 관계로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갈등도 많을 수밖에 없고 뭐 그렇다고 뭐 좋은 것도 많을 수도 있고 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성장 과정이나 아니 뭐 정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이제 50대, 60대 사실 40대라고 하면 저희의 부모 세대가 되기는 조금 이제 거리가 좀 있고 네. 50대, 60대처럼 이제 부모 세대로서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우면서도 어찌 보면 접점이 없는 갈등만 유발될 수밖에 없는 양세대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갈라치기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갈등이 있거나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세대 갈등적인 요소들보다는 보다 세대 포용적인 걸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포티 결국 이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좀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포티 논란 좀 정리를 좀 해봤고 지금 보니까 한강버스 지금 취항을 해서 네. 제대로 운행이 안 돼 있죠. 정식 운행 열흘 만에 승객 없는 운항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그동안 한강버스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다. 뭐 이걸 또 서울시에서 자료를 냈네요. 보니까 만족한다는 답변 이게 20대 만족도가 91.7% 가장 높았다. 30대가 86.4% 뒤였다. 그래서 뭐 2030 취향을 저격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네. 한강버스 서울 시민 다들 서울 지금 살고 계시니까 네. 네, 전 서울 시민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봉건우 위원장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말 바꾸기를 했죠. 솔직히 말해서 출퇴근에도 용이할 수 있을 만한 교통혁명을 이뤄내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차가 막히니까 도로에 네, 또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데만 1시간 타고 가는데 또 얼마 내려가지고 또 얼마 이게 걸리니까는 사실 좀 지옥철 타고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정도라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제 이걸 약 교묘하게 틀어서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관광용으로 어떤지 만족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로 좀 포괄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방송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패널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저는 확인을 네. 한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지방선거가 다가와서 역정 사업으로 돈을 투자했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느끼는 실용성이나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 보니까는 교묘하게 이제 관광용으로 이제 바꿔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광용으로 차라리 처음부터 했으면 이렇게까지 욕을 먹었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기억 다들 하셔야 됩니다. 관광용이 좋다고 한다면 관광용으로 쓰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들의 첫 계획은 교통혁명으로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였다. 이제 와서 말 바꾸기 하는 거다. 이걸 좋다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명확히 아셔야 된다. 분명히 교통용이었고 그에 맞춰서 돈을 투자한 건데 큰 틀이 뚝 떨어져 간 거거든요. 그에 대한 예산 사용이 합리적이었는지도 봐야 되고 이를 예산, 확실하게 우리 혈세 집행됐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건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렇네요.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신 분들께서는 가면서 한강 경치를 보니까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고 네. 2030도 뭐 당연히 네. 그죠. 좋을 수 있는데 과연 그 버스가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과연 얼마나 세금이 우리 세금 잘 쓰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고 아니, 지금 따져봐야 된다. 뉴스 기사를 지금 찾아보니까 예. 비교적 보수적인 언론사들 중심으로 한강 보며 커피 마시고 감상, 정말 연유 억까네요, 한강 억까. 버스 매출 급증, 라면 LP 치맥이 인파 몰린다. 선착장. 그러니까 요건데 선착장이 네, 선착장. 선착장 근처에 몰린다. 이건데 기본적으로 그 선착장이 좋은 거네요. 보니까 몰랐네. 선착장이 좋은 거고 기본적으로 교통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시작을 했으면서 이제 결국 이런 쪽으로 언론 플레이를 교묘하게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버스를 들어요. 만들었는데 버스는 운행을 안 하고 그쵸.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네. 그렇네. 거기 네. 모여가지고 전도. 맛있는 거 먹고 네. 뭐 버스 이렇게 운행에 시간 에어컨도 보낸다. 나온다더라. 여기서 무슨 관광대박 한강버스를 누가 죽였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성수동 하플 가려고 한강버스 탄다. 성수동 하플 보내려고 한강버스를 처음에 만든 게 아니고요. 성수동 하플만 보낼 거면 예산을 이만큼 투입하지 않았어도 될 수도 있죠. 그렇네요. 그렇죠. 네,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대중교통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수상 택시 이것도 네. 하다가 안 됐잖아요. 그죠. 네. 그거 말고 이제는 한강 버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졸속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이 사과까지 했어요. 이렇게 이제 운항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건 제 얘기는 아닌데 예. 이제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아, 예, 한강버스가 이명박 대통령이 한강버스가 뭐 잘 될 거다. 2, 3년은 어려울 거. 한강버스 없는 서울을 상상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웃긴 아, 네. 댓글을 봤는데 한강에 범죄자들이 다 모였다. 그런. 네, 범죄자들이. 로봇 물고기부터 아. 강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에 한강버스와 한강 택시까지 네. 이런 글들을 죄를 봤는데 많이 짓네요. 네.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한강 버스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제 풀려나서 네. 뭐 조사는 계속 받게 되겠지만 체포 적부심이 인용이 돼가지고 네. 나오게 됐는데 이것도 참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추석 연휴 동안 그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 사실 보수 여전사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변인? 저는 일단 이 보수의 여전사라는 타이틀이 붙는 것도 너무 불쾌하게 느껴져요. 아 불쾌하다. 애초에 이 이진숙 씨가 여전사로 치부될 정도면 한국 보수가 얼마나 괴멸 위기에 처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강하네요. 애초에 보수라는 타이틀 자체도 엄청나게 올려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보수예요, 극우지. 이것부터가 올려치기, 2배 올려치기 한 타이틀. 올려치기. 저는 사실 너무 과분한 닉네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계속 이게 무슨 열사처럼 당당하게 활보하고 계시는데 사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인정을 했어요. 맞다고, 적법하다고. 근데 뭐 체포 자체가 아주 불법적이고 부정의한 것인 양 떠들고 다니는 게 사실 너무 뻔뻔하다. 어떻게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태도로 일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규탄하고 싶습니다. 규탄하고 네, 싶다.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로 사 먹었던 빵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주유비. 예, 주유비도 네. 있고 여러 어디 썼는지 다 이제 드러난 상황이고 상품권 샀던 이런 것들도 드러났고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이제 위반 혐의 네. 이게 좀 크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계속 오라고 소면으로 보내고 연락하고 했는데 안 왔어요. 안 오면 어떡합니까? 체포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보수의 여전사는 체포하면 안 돼요? 그건 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경찰이 법 집행을 했는데 법원의 판단도 저는 참 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건국전쟁 2 말씀도 하셨지만은 네. 장애투쟁 아니면 뭐 이 국감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 또 아니면 필리버스터를 뭐 69박 70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임지웅 사무총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네. 대여투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재명 정권 네.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뭐 누가 하나 삭발을 안 하나 생각밖에 들지는 않죠 사실은. 지난번에는 이제 황교안 문재인 정부 초기 때 황교안 당시 당 대표가 네. 삭발도 하고 뭐 그런 결기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 그런 결기들이 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기가 부족하다. 네, 좀 이거는 당 대표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네.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여 투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좀 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포용해 나가는 그런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힘의 한 보좌진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었던 얘기가 장동혁 당대표는 워낙에 이제 그 구구 기독교인이라 스님들을 또 만날 거 아닙니까? 스님들 앞에서 합장도 못 한다. 스님들 앞에서 합장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국민의힘 내에서의 장동혁에 대한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여러 가지 명분들이 좀 그분들 내에서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여 투쟁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동혁을 중심으로 한 그런 대여 투쟁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리더십들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은 상태,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다선 의원들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장동혁 뭐 이제 초선인가 재선인가요? 그렇죠? 1.5선입니다. 네, 1.5선이죠. 1.5선 해병학일이가 뭐 해봤자 뭐하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돈다고 합니다. 네. 네, 출처는 국민의힘 보좌진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취재를 하셨네요. 네. 나오고 있다. 다음에도 또 네, 취재 기대하고요. 감사합니다. 2030 추석 민심, MG 추석 민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또 우리 젊은 어떤 청년들의 목소리를 또 들으니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게 되는데 세 분 저희가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네.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 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봉건우 위원장. 네,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감사했고요. 네. 자주 찾아뵙고 싶습니다. 자주 많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저도 간만에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오늘 방송도 열심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으면 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무처장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닌가요? 어필을 계속 하시네요. 제작진과 네. 상의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